아사히 글라스가 내년 1월 한국에서 전격 철수합니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과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 결정 등이 영향을 미쳤지만 PDP 유리기판 판매 부진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사히 글라스는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국에 들어와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 지방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장 용지로 사용한 곳은 60에서 70억가량 투입해 원상복구하고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전범기업 그룹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서 철수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조금 억울한 듯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AGC를 전범기업으로 지정한 만큼 아사히 글라스는 한국에서 나가라는 것이다. 한국 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 그 책임을 한국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일본인들은 알 바 아니다 라며 전범기업을 전범기업으로 지정한 것이 못마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닛산에 이어 아사히도 한국 말고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요. 한국 측은 고용이 줄어 고품질 상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며 PDP 고품질 유리 따위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 한국 공장 폐쇄 원인은 수익성 악화 라며 갑자기 자국의 팩트를 박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철수가 너무 느려요. 돈 욕심이 많은 한국에서 일본 기업은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며 일본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한국의 돈 욕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기업은 모두 철수하라. 재산 걸치만 당하고 있을 뿐이야 라며 한국에서 돈 벌고 싶어하는 기업을 빨리 들어오라며 눈치 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했다. 이 나라에선 미래가 없다. 대만에 주력해라 라며 일본 기업은 한국에서 미래가 없다고 전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신뢰관계를 쌓아놓은 사업은 무리겠죠. 자신들의 편리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확한 경영 판단입니다 라며 일본 기업이 신뢰를 잃어 탈일본 되는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해도 선진국답지 않은 취급으로 학대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 빨리 정남이가 떨어져 철수해야 한다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범 기업이라고 마음대로 지정한다. 일본 기업을 차별하는 대응이다. 일본 기업을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라며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철수하는구나. 지금의 한국이라면 어쩔 수 없다.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며 본인들 기업이 철수하겠다는데 한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철수하는 건가? 뭐 전범 기업으로 지정되어 버렸구나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사히 글라스 한국 철수 보도 부인 편집법인 사실과 다르다 라며 한국에서는 보도가 다 나갔는데 다급하게 아니라고 정정짓는 AGC로 이 사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비롯된 방사능으로 한일 양국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대화 시도에도 아직까지도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방사능에 대해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전략대로 외신들은 지소미아에 연이어 일본 방사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방사능 스시 한일 분쟁 올림픽 식단으로까지 확대되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2020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경기장 안팎에서의 방사능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측이 방사능 문제를 일본을 공격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현지에서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품들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때문에 선수단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오염 우려로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배 강화하기로 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에는 환경단체들과 지역 어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실무 오찬에서 후쿠시마산 쌀밥이 제공됐으나 문 대통령은 밥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소개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이 한일 양국 갈등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대적으로 띄우려는 일본의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 언론 가디언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도쿄올림픽 기간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이 방사능 수치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방사능 문제를 국제 여론화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전략이 앞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본의 방사능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최근 후쿠시마 지역 등에서 측정된 방사선 수치는 일본 정부의 시간당 안전 기준치인 0.23 마이크로 시버트를 초과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는 1밀리 시버트였는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를 10밀리 시버트로 대폭 상향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김익중 전 동국대학교 의대 교수는 지난 3일 후쿠시마에서 열린 피폭 의료 후쿠시마 심포지엄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각 가정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도를 모아 초록색 봉투에 담게 했습니다. 김익중 교수는 일본에 갔을 때 각 집 앞에 있는 오염토 봉투를 목격했다며 한 집 건너 하나씩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3년간 보관했다고 했는데 8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토를 처분하기 힘들자 도로나 터널 같은 공장 현장에서 쓰게 하거나 오염토를 묻고 그 위에 흙을 깔아 농작물을 키우는 밭에 사용하게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침대로 방사능이 오염된 흙에서 자란 작물을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이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전역의 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8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0만 명의 피난민이 생겨 이들을 피난처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이제는 지원을 끊고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면서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감추고 도쿄올림픽을 제2의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치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 국민들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지소미아로 견제하려는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을 은폐하고 위험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를 국제 여론화에 강력하게 대응해갈 전망입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 국민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이 걸린 문제.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지난 8월 21일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게 되었고,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독도를 한국령으로, 동해를 동해와 일본해로 표기해주는 나라입니다. 또한 몇 해 전 이스라엘은 유대인 대학살 역사박물관 개관식에서 세계 40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했으나 일본은 단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역사의 인식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국 전쟁 때에도 우리나라에 의료부대를 파견해 지원해준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북한과는 수교하지 않고 있는 등 한국의 든든한 우방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엔의 2019년 자료 기준 인구 858만 명이며 한국은행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GDP 3,508억 달러로 이스라엘의 시장이나 크기나 구매력 자체로는 미국과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에 비해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이테크 원천 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국가로 뽑히는 국가입니다. 2016년 기준 이스라엘 내 스타트업의 개수는 7,800개로 AI,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인텔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모빌아이를 153억 달러, 약 18조 4천억 원에 인수했을 정도로 그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8년 한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전 세계 AI 산업 점유율에서 이스라엘은 11%를 기록하며 1위 미국, 2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은 일본보다 더 많고 우수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전자응용기, 반도체 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자국 완성차 브랜드가 없는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5.5%를 차지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현대차는 도요타를 제치고 3285대를 팔아 점유율 16.7%로 1위에 올랐고 기아차는 3위에 랭크됐습니다. 한국산 자동차는 이스라엘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를 제치고 가장 높은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 기술 선진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일본의 소재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협력과 관련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업들의 소재 등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연구소로 반도체 전자통신 화학과 정밀화학 등 원천 기술이 뛰어나고 기술 사업화 경험도 풍부해 중장기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대한 수입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